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전방 GOP 철책을 휘감아 돌았다. 헬기 로터가 멈추자 먼지 바람이 일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바람 초소라는 별명이 붙은 제7보병대대 막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석영 소장의 전투화가 얼어붙은 땅을 밟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벼른이 혹독한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차갑게 빛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파격적으로 소장 계급으로 임명된 그녀의 이번 불시 방문은 그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았다. 대대장 오강철 중령은 허둥지둥 막사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불만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육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자신의 인맥과 라인이 그 어떤 계급장보다 강하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엉성하게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어린 여성 장군에 대한 경멸과 의구심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것도 여자인 합참의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현 시간부로 부대 상황 보고 바랍니다. 한석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매서운 바람 소리를 뚫고 울렸다. 그녀의 곁에는 김소령이 태블릿을 든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오강철 중령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보고는 성의가 없었다. 그는 병사들의 생활관 상태나 장비 보급률 같은 핵심적인 사안들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저 이 귀찮은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태도였다. 한석영은 그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지나쳐 가장 낡은 생활관으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코를 찔렀다. 창문은 깨진 채 비닐로 겨우 막혀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추위가 어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었다. 부패의 냄새였다. 그녀는 병사 한 명의 전투복 소매를 만져보았다. 규정된 동계 피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보급 창고로 향했다. 군수 기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현재 재고와 장부 내역을 대조하겠습니다. 오강철 중령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보급관에게 눈짓을 보냈고 보급관은 떨리는 손으로 디지털 장부를 열었다. 한석영은 동시에 김소령의 태블릿으로 합참 본부에서 직접 전송받은 중앙 보급 데이터를 확인했다. 불일치는 즉각적으로 드러났다. 본부에서 결제되고 서명된 난방용 유류는 신청량의 30%만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 병력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신형 방한화는 창고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병사들은 밑창이 달아빠진 구형 전투화를 신고 혹한의 경계 근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오 중령, 나머지 70%의 유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한화는 왜 지급되지 않았죠? 오강철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다. 육사 주류도 아닌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이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있었다.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국방부 고위층에 포진한 자신의 육사 선배들이 이 정치 군인에 불과한 이성 장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정치적인 쇼를 위해 임명된 얼굴 마담이 실권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의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묻어났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받으신 데이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보급은 서류 작업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고 있었다. 한석영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복잡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이미 이곳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병사들은 얼어붙고 있는데 이 격차를 설명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오강철 중령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뿌리 깊은 여성 혐오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합참의장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을 쳐다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젠장이 여편네 육사 몇 기야 지가 뭘 안다고. 그리고 그는 한석영을 정면으로 돌아보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합참의장님, 도대체 육군사관학교 몇 기 졸업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을 무시하고 군의 사기를 꺾으실 겁니까? 순간 초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다. 군 위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수행원인 김소령은 경악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한석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오강철 중령을 정확히 10초간 응시했다. 그 침묵은 어떤 폭발음보다도 무겁게 주위를 짓눌렀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모욕에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김소령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소령, 현 시간부로 오강철 중령의 발언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제3생활관 내부 상태 촬영 및 기록, 유류 보급 장부와 실제 재고 불일치 내역 상세히 기록.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다시 오강철을 바라보았다. 중령, 본부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석영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로터가 다시 거세게 돌기 시작했다. 오강철 중령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정치장군의 길을 꺾었다고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재앙의 스위치를 눌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헬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고 찬바람 초소에는 오직 오중령의 오만한 웃음소리만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헬기가 합동참모본부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한석영 소장은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젖은 전투복을 벗지도 않은 채 보안 회선을 통해 단 하나의 호출 코드만을 전송했다. 10분 후 그녀의 집무실에는 국적이나 소속을 짐작하기 힘든 복장을 한 3명의 인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합참의 공식 편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였다. 이들은 한석영이 합참의장에 임명되기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부터 비밀리에 양성해온 직속팀 알파 4호실 통칭 4A였다. 해군 정보분석관 출신의 박소령, 공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차출된 김대위, 그리고 육군 헌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최상사.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의 폐쇄적인 인맥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오직 능력만으로 선발된 엘리트들이었다. 한석영의 눈과 귀이자 그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찬바람 초소, 제7보병대대, 대대장 오강철 중령. 한석영은 어젯밤의 모욕적인 언사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소령이 기록한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중령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다. 군 기강의 문제다. 그의 배경, 자금 흐름 상하 관계.
특히 육사 인맥을 통한 비호 세력을 확인하라. 박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오강철 중령, 육사 45기, 전형적인 알자회 라인입니다. 현재 5군단 사령부의 인사참모 박대령과 동기이며 군수참모인 윤대령과는 직속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미 저희가 작성 중이던 회색 분자 리스트 상단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강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회색 분자라 리스트를 확장시키게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집무실 창밖으로 막 떠오르는 서울의 아침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젯밤 초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온했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에이는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대위는 즉시 군 내부망과 외부 금융망에 대한 동시 접근을 시작했다. 오강철 중령과 그의 아내 심지어 내연녀의 계좌까지 추적 대상에 올랐다. 그는 군 내부에서 교육훈련 자재 구매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유령 회사 4곳을 발견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오중령이 대대장으로 부임한 직후 설립되었으며 대표는 그의 먼 친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김 대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총 14건의 유류 및 피복류가 이 회사들을 통해 납품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자는 군단 예하의 민간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됩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오중령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 상사는 이미 칠보병대대 주변에서 정보원을 가동하고 있었다. 그는 오중령이 병사들의 외박을 통제하며 부모들에게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뇌물을 상납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병사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하고 이를 거부하는 병사에게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오강철은 초소의 왕국에서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한석영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아침 9시 정각 예정대로 합참의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각 군 참모총장들과의 화상회의 국방부 장관 대면 보고 그 누구도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에서 거대한 조사에 칼날이 번뜩이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오강철의 모욕적인 발언을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썩은 부위를 드러낸 증상에 불과했다. 사회의 조사는 오강철을 넘어 그가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온 상급 부대로 확대되었다. 5군단 사령부의 박 대령과 윤 대령, 그들은 오강철이 빼돌린 군수품의 일부를 상납받는 대가로 그의 비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그를 우수 지휘관으로 포상하는 서류를 조작해왔다. 그들은 육사 동문이라는 끈끈한 카르텔로 묶여 일선 부대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 대령이 곧 해외 무관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소령이 중간 보고를 올렸다. 오강철은 이 사실을 믿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합참의장님이 여성인데다 이성 장군이라 실권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게더라. 한석영이 짧게 대답했다. 오히려 좋아. 방심한 쥐는 덫을 보지 못하는 법이지.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거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다. 적을 속이고 방심하게 만든 뒤 가장 확실한 순간에 급소를 가격하는 것. 사에이는 그녀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움직였다.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오강철과 그 비호 세력인 2명의 대령이
지난 2년간 구축해온 부패의 네트워크가 한석영의 손바닥 위에 낱낱이 펼쳐졌다. 장부 조작 내역, 암시장 거래 증거,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은밀한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며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오강철 중령은 여전히 찬바람 초소에서 자신이 합참의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자축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의 아침은 전략회의와 보고로 분주했지만 한석영 소장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싸이 팀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오강철과 그 배우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덫을 놓을 시간이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적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김대위, 한석영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차출된 정보 분석가를 불렀다. 5군단을 포함한 전방 군단 전체에 동계 작전 대비 특별 군수 점검 및 회계 감사 예비 통지서를 발송한다. 합참의장 직권으로 단 감사 일정과 범위는 추후 통보로 명시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였지만 그 목적은 연막이었다. 이 모호한 통지서는 즉시 5군단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인사참모 박대령과 군수참모 윤대령은 오강철 중령을 자신들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젠장 그 여자 한석영가 진짜 칼을 빼든 건가. 윤대령이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아니면 그냥 겁주기일 수도 있어. 이성짜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비는 해야지. 오강철 중령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찬바람 초소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대대로 복귀하자마자 합동참모본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석영 소장의 집무실만은 고요한 바다의 중심부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4A 팀원들,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인 그들 앞에 섰다. 덫을 놓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오강철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고리들을 한꺼번에 낚을 덫이다. 5군단 전체에 동계 작전 대비 특별 군수점검 및 회계감사 예비 통지서를 발송한다. 합참의장 직권이다. 그녀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합참의장 지시 1호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붙은 공문은 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5군단 사령부로 전송되었다. 그 내용은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점검 범위, 전부대, 점검 일정, 추후 통보.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공포의 핵심이었다. 그것은 5군단 내부에 숨어있던 모든 회색 분자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전기 충격이었다. 5군단 사령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인사참모 박 대령과 군수참모 윤 대령은 서로의 사무실을 오가며 창백해진 얼굴로 대책을 논의했다. 그 여자가, 한석영이 진짜 시작했어. 박 대령이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는 오강철이 그날 밤 초소에서 보인 무례함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지만 그것이 이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보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진정해, 윤 대령이 말했다. 그는 군수 라인을 오랫동안 장악해온 베테랑이었다. 이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신임 의장의 군기 잡기용 쇼일 수도 있지. 하지만 오강철 그 바보 녀석이 빌미를 제공한 건 확실해. 그는 즉시 오강철 중령을 사령부로 호출했다. 비공식적인 호출, 기록에 남지 않는 호출이었다. 오강철 중령은 사령부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잘근거렸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뱉었던 말을
후회하지 않았다. 감히 육사 출신도 아닌 것이,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성역을 침범하려 한 것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합참의장 직권으로 내려온 감사 통지서는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박대령과 윤대령만 믿고 있었다. 멍청한 녀석. 오강철이 윤대령의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욕설이 날아왔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필 왜 그 여자 눈에 띄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 대대 하나 때문에 오군단 전체가 감사를 받게 생겼다고. 오강철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반항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저 규정대로, 규정 내 놈이 규정 따위나 신경 쓰는 놈이었나. 박 대령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당장 내 부대로 돌아가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쥐새끼 한 마리 기어 나올 구멍도 없이 깨끗하게. 알겠나?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겠다. 하지만 길어야 72시간이다. 오강철은 찬바람 초소로 복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핵심 측근인 보급관 방하사와 행정병으로 위장한 회계 담당이 병장을 불렀다. 지금부터 비상사태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며 말했다. 합참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 계집애가 보낸 거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장부를 새로 만든다. 오늘 밤 안에 지옥 같은 72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증거인멸이었다. 오강철은 방하사에게 지시해 창고 뒤편의 소각장으로 모든 수기 장부와 이면 계약서, 그리고 가짜 거래 명세서들을 옮기게 했다. 오강철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범죄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21세기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몰랐다. 한석영의 집무실에서 싸의 김대위는 이미 7대대 서버에 미러 이미지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오강철이 방 하사를 시켜 소각장으로 문서를 옮기는 장면을 부대 외곽에 설치된 감시 초소의 CCTV 화면을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물리적 증거, 인멸 시작, 예상대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기록 조작이었다. 오강철은 이 병장에게 군수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라고 명령했다. 사라진 유류는 그래 혹한기 야간 기동훈련에서 전량 소모한 것으로 처리해 방한화는 작년에 지급된 구형 피복의 재고, 오류로 인한 반납으로 기록해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지어냈다. 이 병장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중령님. 하지만 기동훈련 기록이 작전과 시스템과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납 기록을 만들면 본부 재고와 닥쳐. 오강철이 소리쳤다. 그럼 그것도 바꿔 작전과 놈들하고 말 맞춰.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입력해. 그는 이 병장이 겁에 질려 복종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바로 그 순간 김대위는 이 병장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병장의 계정으로 어떤 데이터가 수정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원본 데이터는 이미 싸이의 보안 서버에 백업된 후였다. 오강철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과 그 범죄를 은폐하려 한 시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셈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물리적 은닉물의 처리였다. 아직 처분하지 못한 일부 군수품이 비밀 창고에 남아 있었다. 오강철은 밤 12시를 기해 민간인 암시장 업자에게 연락했다. 물건을 당장 빼가야겠다. 가격은 똥값이라도 좋으니
오늘 밤 안에 처리해줘. 그는 이것이 감사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 상사는 이미 부대 외곽의 감시 포인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석영이 지원해준 공군의 최신형 무인 드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비행했다. 열화상 카메라가 7대대 후문으로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민간 트럭 세대를 정확히 포착했다. 병사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습, 그리고 그 트럭들이 유유히 부대를 빠져나가는 과정이 모두 고해상도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오강철은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짜 훈련 기록이 기상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가 훈련했다고 기록한 날은 폭설로 인해 전군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날이었다. 그는 가짜 서명에 사용한 병사들 중 일부가 그날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5군단 사령부의 박 대령과 윤 대령은 적극적인 감사 대비 태세를 보였다. 그들은 일부러 다른 예하 대대의 사소한 회계 오류, 예를 들어 A 사용지 10박스 누락 같은을 찾아내 합참에 요란하게 보고했다. 의장님, 군단 자체 감사 결과 이런 미흡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들은 한석영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7대대 같은 모범 부대는 건너뛰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석영은 그들의 보고서를 말없이 받았다. 그녀는 사해의 박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군. 진짜 상어는 뒤에 숨겨두고 그녀는 박 대령과 윤 대령의 충성스러운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시정 조치 바람, 수고했음. 그들은 이 서명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이 젊은 여성 의장을 성공적으로 속였다고 자축했다. 72시간 후 오강철은 잿더미가 된 소각장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조작된 디지털 장부를 검토한 뒤 텅 비어버린 비밀 창고를 둘러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윤 대령에게 보안 전화로 보고했다. 대령님, 찬바람 초소 이상 없습니다. 언제든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성짜리 계집이 와도 먼지 한 톨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석영의 집무실 스크린에는 증거 목록이 완성되고 있었다. 1. 원본 회계장부 vs 조작된 회계장부 비교 데이터. 2. 오강철의 조작 지시가 담긴 내부 CCTV 음성 파일. 3. 군수품 불법 반출, 야간 영상, 열화상. 4. 암시장 업자와의 통화 녹취록 및 입금 내역. 5. 박대령 윤 대령의 감사 방해 및 공모 정황 이메일. 가짜 감사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오강철과 그의 공범들은 자신들이 덫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덫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스스로 목을 매달고 있었다. 한석영은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김대위 조작을 실행한 이 병장의 심리 프로파일을 분석해 오강철이 아니라 그 병장이 우리의 다음 목표다. 이 병장은 72시간의 증거 조작 작업을 마친 뒤 지옥의 심연에서 막 기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강철 중령의 협박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그의 앙상한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 중령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곧 닥칠 합참의 감사도 두려웠다. 그는 덫에 걸린 쥐 신세였다. 다음 날 아침 오강철 중령은 이례적으로 이 병장에게 48시간의 특별 외박을 포상으로 하사했다. 고생했다, 이 병장. 머리 좀 식히고 와.
입 무거운 건 알고 있겠지. 오중령의 오만한 미소는 이 병장에게는 악마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는 이것이 감시의 일환이거나 혹은 자신을 부대에서 격리시키려는 수작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병장은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집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회색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사아이의 최 상사였다. 이동준 병장. 최 상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 병장은 화들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도망칠 필요 없다. 우린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오강철이 시킨 일이라는 것도. 최 상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병장의 늙은 어머니가 시골집 텐마루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병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협박. 하시는 겁니까? 최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상기시키는 거다. 이동준 병장이 군에 입대한 이유를 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오강철 중령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저분이신지 묻는 거다. 그는 이 병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공범이지만 아직은 피해자다. 하지만 그 경계가 곧 사라질 거다. 오강철은 너를 가장 먼저 버릴 거다. 이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PC방을 뛰쳐나와 터미널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다. 그는 너무 무서웠다. 오강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과거 후 중령의 지시에 불응했던 한 병사가 어떻게 관심 병사로 낙인 찍혀 의가사 제대를 당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는 최 상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한패일지도 몰랐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최 상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석영에게 무전으로 보고했다. 대상은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오강철에 대한 두려움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합참의 장실. 한성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팀원들은 유능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보 분석이나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병사의 무너진 마음을 되돌릴 진심이었다. 내가 직접 만난다. 한석영의 결정에 김소령이 기겁했다. 의장님 위험합니다. 일개 병사를 독대하시는 것은 절차상. 한석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일개 병사가 아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우리가 구해야 할 대한민국 군인이다. 오강철이 심어놓은 공포는 그 공포보다 더 큰 권위로 밖에는 깰 수 없다. 보안 장소를 준비해 군 병원 상담센터로 위장한다. 이튿날 이 병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긴급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7대대 의무관의 차에 실려 후방의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자신이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했다. 그는 허름한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었다. 어떠한 수행원도 없이 간소한 전투복 차림의 한석영 소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이 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감사의 최종 책임자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는 경례조차 잊어버렸다. 편히 앉아라, 이 병장. 한석영의 목소리는 어떠한 위압감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치우고 이 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오강철 중령이 두렵겠지. 한성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병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네가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이라 협박했을 테고. 이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너를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병장. 나는 네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묻고 싶어서 왔다. 우리는 왜 이 제복을 입고 있는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조작한 데이터 삭제한 기록. 우리는 원본을 모두 가지고 있다. 김대위가 너의 키보드 입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너는 이미 주범이다. 이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절망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한석영이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법 이전에 군인의 명예라는 것이 있다. 오강철은 그 명예를 배신했다. 그는 동료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한화와 그들이 쬐어야 할 난방 유류를 훔쳤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도둑이다. 너는 그 도둑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한성영은 그에게 다가가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권위, 이성 장군의 계급장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실성으로 그를 압도했다. 나는 너에게 거래를 제안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러 왔다. 이 병장, 네가 스스로 너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다. 이 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는 울고 있었다. 오 중령은 저를 죽일 겁니다. 제 가족들도. 한석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나라의 합참의장이다. 오강철 중령 따위가 감히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 계급과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그 말은 그 어떤 위협이나 회유보다 강력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단순한 이성 장군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에 맞서고 있는 진정한 군인임을 깨달았다. 그는 오강철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유일한 힘을 목격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머니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아주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그가 삭제하라고 명령했을 때 저는 혹시 몰라서 원본 장부를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한석영에게 내밀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원본 데이터입니다. 유령 회사로 나간 돈의 흐름과 중령님이 직접 지시하신 내역들이 전부. 한석영은 그 USB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이것이 바로 결정타였다.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그리고 그 조작을 지시한 오강철의 목소리. 이제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잘했다. 이 병장. 너는 방금 내 자신과 내 동료들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구했다. 이 병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성영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는 이제부터 내 직속 보호 하에 있다. 최 상사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거다. 너는 재판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옳은 일을 했다. 이 병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진정한 경례를 붙였다. 동이 트기 직전의 어둠은 가장 깊고 차가웠다.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장소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찬바람 초소의 소각장. 두 번째는 5군단 사령부의 인사참모실. 세 번째는 같은 건물의 군수참모실이었다. 한석영 소장은 이 병장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를 헌병대 CID 수사본부장에게 건넸다.
이것이 원본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확보할 것은 그들의 증거 인멸 현장이다. 한석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사해이라는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는 합참의장이라는 직위가 가진 합법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사용할 차례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헌병대장에게 단 한마디를 명령했다. 작전명, 강철, 정화. 지금 즉시 실행한다. 세 개의 목표물 동시 타격.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는다. 오전 4시 30분 찬바람 초소. 오강철 중령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모든 디지털 기록을 조작하고 물리적 증거를 소각했다고 믿었지만 마지막 찜찜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병장이 사용했던 행정반 컴퓨터의 메인 하드 드라이브를 직접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막사 뒤편의 외딴 소각로로 향했다. 2중 3중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하드 드라이브를 던져 넣으며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이성짜리 계집이 이 오강철을 잡겠다고 육사 족보도 없는 그의 오만한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검은색 군용 차량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요란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저승사자 헌병대의 특수 기동 차량이었다. 꼼짝 마라, 헌병대다. 차량에서 내린 완전 무장 헌병들이 순식간에 소각로를 포위했다. 오강철은 손에 든 집게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장 지휘관을. 헌병대 수사팀장인 한대위가 그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오강철 중령.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직권 명령이다. 기관을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하급자 가혹행위 그리고 현시간부로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오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이건 모함이야. 너희들 멋대로 중령을 체포할 수 없어. 나는 육사 45기다. 박 대령님, 윤 대령님 당장 사령부에 연락해. 그는 자신의 라인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필사적으로 외쳤다. 헌병대위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귀관이 말하는 박 대령과 윤 대령도 현재 시각부로 체포되었다. 그 말은 오강철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불타는 하드 드라이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같은 시각 오전 4시 31분 5군단 사령부. 박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외 도피 자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오강철이 모든 것을 잘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한석영의 가짜 감사 소동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 2명이 들어섰다. 박 대령님, 잠시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박 대령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권위를 세우려 했다. 수사관은 말없이 합참의장 직인이 찍힌 체포 영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정군수품 유통 및 뇌물수수 직무 유기 혐의입니다. 박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바로 옆 건물 군수참모실의 윤 대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가올 모범적인 감사를 대비한 가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한석영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자신이 곧 해외 무관으로 나갈 것이라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영장 한 장에 그는 무너져 내렸다. 오전 6시 동이 트자 찬바람 초소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폭군이었던 대대장 오강철 중령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헌병대 차량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들 자신도 모르는 희미한 해방감이 뒤섞였다. 그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이 소식은 군 내부망을 통해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합참의장 5군단 부패 카르텔 일망타진, 육사 출신 중령 및 대령 2명 동시 체포. 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성 장군, 그것도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의 가장 깊숙한 고름을 도려낸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두가 그동안 그녀를 정치적인 상징이나 얼굴마담 정도로 폄하했던 것을 떠올렸다. 오강철 중령이 초소에서 내뱉었던 모욕적인 발언도 암암리에 퍼져나간 터였다. 하지만 이 새벽의 기습작전은 한석영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그녀의 두 개의 별이 그 어떤 사성 장군의 별보다 무겁고 날카롭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석영은 지하 벙커 스크린에 뜬 작전 완료라는 붉은색 글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지시했다. 체포된 모든 인원의 직위를 즉시 해제한다. 그리고 이 병장은 헌병대 특별보호 조치하에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확보한다. 이제부터는 법정 싸움이다. 군사재판정은 무겁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태극기와 군기가 피고인석 뒤에 걸려 있었고, 방청석은 고위 장성들, 군사 전문 기자들, 그리고 한석영 소장이 특별히 참관을 지시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재판군의 명운이 걸린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석에는 오강철 중령, 박대령, 그리고 윤대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강철은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오만함으로 번득이던 그의 눈은 공허했고, 잘 다려진 장교 정복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수복처럼 헐렁했다. 박대령과 윤대령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인이 구해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군 검찰관이 기소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재판정 전체에 냉엄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오강철 중령은 상급자인 박대령, 윤대령과 공모하여 지난 2년간 총 34회에 걸쳐 군수품을 불법 유출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혐의는 끝이 없었다. 횡령직권 남용 부하, 가혹행위, 뇌물수수,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검찰 측은 한석영이 처음 확보했던 군수품 장부 불일치 내역 오강철이 이 병장에게 지시해 조작한 가짜 디지털 데이터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최 상사가 촬영한 야간 불법 반출 열화상 영상을 차례로 증거로 제출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오강철의 변호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오강철의 육사 선배이자 전직 군 법무관 출신으로 이런 종류의 방어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직권 남용입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의 본질을 부패 청산이 아닌 사적 보복으로 몰고 가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거대한 조사는 단지 전방 초소에서 벌어진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오강철 중령이 합참의장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합참의장 직속의 정체불명 비밀팀이 불법 해킹과 도청 미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오강철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오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저는 단지 병사들을 위해 관행적으로 부족한 물자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보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부 조작은 이 병장의 행정착오라고 주장했고, 한석영에게 했던 발언은 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나온 말실수였다고 변명했다. 재판의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일부 배심원단 장교단이 변호인의 육사라인 논리와 상관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프레임에 동요하는 듯 보였다. 변호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석영의 권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오중령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증인 이동준 병장. 검찰관이 불렀다. 재판정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사의의 보호를 받으며 말끔한 전투복 차림으로 들어선 이 병장은 극도로 긴장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석의 오강철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 오강철 중령의 지시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병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오 중령님은 저에게 그 계집애 한석영과 뭘 알겠냐며 그냥 적당히 꾸며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변호인이 즉각 반박했다. 증거 있습니까? 일개 병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검찰관은 재판정의 스피커를 가리켰다.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재판정 전체에 오강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닥쳐, 그럼 그것도 바꿔.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입력해. 이 병장. 입 무거운 건 알고 있겠지. 괜한 소리 짓거리면 내 군 생활이 어떻게 끝날지. 그것은 김대위가 확보했던 오강철이 이 병장을 협박하며 증거 조작을 지시하던 사무실 CCTV의 음성 파일이었다. 오강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변호인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 병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백업해둔 지난 2년간의 모든 원본 장부입니다. 승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궁지에 몰린 변호인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외쳤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합참의장 한석영 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정은 술렁거렸다. 현직 합참의장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변호인의 의도는 뻔했다. 그녀를 증인석에 세워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그녀가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이성을 잃고 보복 수사를 했다는 그림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요청을 승인했다. 한석영은 방청석 맨 앞줄에서 조용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전투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계급장이나 직위의 위압감 없이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선서했다. 변호인은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한석영 의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거대한 수사는 사실 오강철 중령이 초소에서 의장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가 감히 의장님께 육사 몇 기냐고 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방청석의 육사 생도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군대 내에서 가장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한석영은 변호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재판정 전체를 장악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변호인이 소리쳤다. 겨우
유류, 몇 드럼 방아나 몇 켤레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셨다는 겁니까? 한석영은 변호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피고인석의 오강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재판정의 모든 이가 그녀의 입에 주목했다. 나는 그가 병사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그가 병사들의 발에서 신발을 훔치고 그들의 난방기에서 연료를 훔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변호인께서는 내가 그의 질문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죠. 그녀는 오강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오강철 중령이 육사 몇 기인지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가 육사를 졸업했는지조차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렸다. 나는 오직 그가 군인으로서의 선서를 배신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저 찬바람 초소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그 보급품을 보낸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짓들 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논리였다. 그녀는 변호인이 파놓은 사적인 감정이라는 함정을 가볍게 뛰어넘어 이 사건의 본질을 군인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격상시켰다. 오강철은 그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박대령과 윤대령은 자신들을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오강철을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한석영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고 군 검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할 군에서 더 이상 라인과 기수가 국가와 전우회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무겁게 내리쳐졌다. 선고 공판일. 군사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다. 오강철 중령 박대령, 윤대령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피고인들의 운명의 쐐기를 박았다. 피고인 오강철 군형법 제58조 군수품 횡령 제60조 직권남용 이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 오강철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동시에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계급을 박탈한다. 오강철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징역 15년이라는 단어보다 계급 박탈이라는 말에 더 크게 반응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육사 출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중령이 아니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공범인 박대령과 윤대령 역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의 라인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성 장군, 그 여편네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3명의 전직 장교들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오강철은 재판정을 나가기 직전 방청석의 한석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깨달음에서 오는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부패 군인의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에 울린 경종이자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다. 군 내부를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육사 카르텔과 폐쇄적인 기수문화에 대한 한석영의 정면 도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별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군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상징이었다. 사건의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5군단 전체가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고 오강철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수십 명의 부패 연루자들이 추가로 적발되어 처벌받았다. 군수 시스템은 전면 개편에 들어갔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분위기였다. 더 이상 라인을 잡으려 줄을 서는 대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장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핵심 증인이었던 이동준 병장은 재판 직후 한석영 의장의 직권으로 조기 전역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는 특별 포상을 받았다. 그의 용기는 군 전체의 내부 고발이 배신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의무임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심장이자 오강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라인의 본산이었다. 학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신임 합참의장 한석영 소장이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강당은 수백 명의 생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배들을 단칼에 날려버린 이성 합참의장을 경애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석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군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녀의 첫마디는 질문이었다. 전략인가, 전술인가, 리더십인가, 아니면 선배들에게 복종하고 후배들을 다스리며 라인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생도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며칠 전 그대들의 선배였던 한 장교를 법정에 세웠다. 그는 자신의 기수와 인맥이 국가와 병사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육사라는 성역 안에 있다고 믿었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산 병사들의 방 하나를 훔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러 왔다.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군에서 육사 몇 기냐는 질문은 사라져야 한다. 그 질문은 오직 적의 목을 베는 능력, 부하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녀는 오강철이 자신에게 던졌던 그 모욕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대들이 몇 기인지 관심 없다. 나는 그대들이 이 학교를 졸업한 뒤 저 혹한의 찬바람 초소에서 떨고 있는 병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녀의 눈빛은 강당 맨 뒷줄에 앉은 생도 한 명 한 명을 꿰뚫는 듯했다. 그대들의 계급장은 선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그대들의 어깨에 달릴 별은 인맥으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명예와 능력, 그리고 청렴함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이끄는 군대의 유일한 규칙이다. 그녀는 연설을 마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젊은 생도들의 눈에 서린 깊은 고뇌와 새로운 결의가 감돌았다. 한석영은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교정을 걸어 나갈 때 수백 명의 생도들이 도열하여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 장군이나 여성 장군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바꿀 진정한 최고 지휘관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경례였다. 오강철의 시대는 끝났고
한석영의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다.